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시국에서는 사실 이 정치 문제가 제일 큰 핫 이슈가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발전해야 되고 또 우리 미래 세대가 또 살아나가야 할 땅이 우리 한국이니까는 그를 위해서 그래도 큰 그림의 경제계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생각을 해서 했던 건데 이제 이 돌발 변수가 좀 생긴 것이죠.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정치 아까 선거제도 뭐 이런 거 정치가 깨끗하고 선진화되면 우리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는 그 전에 과연 경제계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용환 박사 뭐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뭐 협력하면서 이제 생각해 본 겁니다만 경제사회계의 미래 운동본부라든지 경제사회 미래사회 운동본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 기업들이 너무 지금 위축이 돼 있어요. 지금 워낙 우리나라 정치 아까 얘기한 것같이 정치의 힘도 크고 또 이 행정부의 힘도 굉장히 커갖고 이 힘상에서 기업체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뭐 각자 도생하는 그런 방식 외에는 지금 다른 접근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초기에 그때는 경제 발전 초기입니다만 전국 경제연합회라는 걸 이제 만들어 갖고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기업들이 이제 이 자신의 경제 발전을 자신의 기업을 발전시키는 게 국가의 경제 발전을 하는 그런 아주 그는 좀 이 시대에 비해서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단계 어느 정도 와 있는 상태에서도 이 보다 큰 역할이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이제 각자의 기업만 잘 운영하고 정부의 가이드에 따라서 움직이면 이 나라도 발전하고 기업도 발전하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은 이제 기업을 발전뿐 아니라 국가의 발전도 걱정을 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국가 발전을 경제 발전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말은 하지만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이 경제를 이렇게 통솔을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오늘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위임받은 총리가 그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만 뭐 국회 증언 감정 이런 거 그럼 모든 기업 활동을 다 감시하는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그 발표 자료도 있습니다만 규제 문제 우리나라만큼 규제가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느는 나라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전부 다 그냥 모든 걸 통제하려고 애쓰니까는 기업들이 꼼짝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게 이제 경제단체, 경제계 할 일인데 지금 있는 경제단체라는 게 뭐 한국경제인협회라는 옛날 정경련의 후신이 있고 뭐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역할을 못 하는 것 같고 뭐 무역협회 또 이제 중소기업 협회인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각자 저거기 때문에 서로 묶여서도 못 하고 사실은 이게 다 통합돼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제 미래사회운동본부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주장하셨는데 우리 노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경제 단체가 그냥 정치가 안정될 때까지만 바라보고 있어갖고야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 그 가운데에도 경제계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힘을 모아서 이제 경제계가 자기만 살자 그러면 안 돼. 자기 기업만 삼성만 커지고 뭐 SK 하이닉스만 커지자 그러면 안 된다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서로 협력을 해서 어쩌면 이 타이완의 그 TSM인가요? 뭐 그런 데고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정부에서 할 역할을 이제 경제계에서 해줘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하는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이제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국내적으로는 양극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AI의 도입 뭐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전형적으로 경제에서 얘기하는 그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개인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AI를 도입하면서 뭐 근로자들을 해고를 하게 되면 기업의 이윤은 올라가겠죠. 당연히 이 단기적으로 또 다른 기업도 또 똑같은 행태를 하면 그 기업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올라가고 이윤이 올라갈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이제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케인즈가 얘기했던 유효 수요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전체의 경제적으로는 수요가 줄어들게 돼서 그 기업들의 물건을 살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이제 개별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발전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효 수요가 부족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미국만 생각하는 정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만 잘 살면 된다. 미국 국민만 잘 살면 된다. 다른 나라 기업과 다른 나라의 어떤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그것까지는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면은 대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겠냐, 그게. 대처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 나라는 기업들이 같이 이제 뭉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기업들이 뭉쳐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서포트를 해줘야지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일방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저희 나라가 예를 들어서 개별 기업의 어떤 이윤 극대화를 통한 그런 어떤 개별 기업의 발전 논리만을 추구하면은 상당히 좀 전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이런 어떤 정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자율성이 높아져야 되고, 개별 기업 위주로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효율적인 그런 상황도 있지만, 지금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가 처한 AI 문제라든가 양극화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뭉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외부의 거대한 경제계의 큰 전환기에 개별 기업이 따로 움직이는 것보다 지금 국가는 어떻게 보면은 방향타를 잃었어요, 국가가 지금. 그러니까는 경제계가 그것 때문에 지금 밀리지 말고 스스로 어떤 힘을 뭉쳐서 이거를 타개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 이용환 박사께서는 사실 경제계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계시고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는데, 이거 요새 뭐 발제도 하셨으니까 여기도 또 한번 또 지금 새로운 포커스를 낸 거거든요. 전체 그 경제 안정, 정치 안정이나 이런 거를 기다리다가는 경제가 무너지니까는 경제계가 뭉쳐야 된다. 그것이 아까 우리 제시하신 경제계 미래사회운동 본부 뭐 이런 든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의 힘을 합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라 어려움도 주어진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정치 환경이 상당히 어려울 때는 우리가 IMF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업들이 이것을 중심이 돼서 일을 해나가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IMF 시대도 사실은 전경련 중심으로 예완 집중제를, 그때는 정부가 예완 보유가 없으니까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나서 대기업들이 신용이 있으니까 대기업들이 예완을 좀 조달을 해서 그래서 한국은행에 H시켜서 중앙 집중제 하면은 어느 정도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건의도 했는데 정부가 펀더멘털이 좋은 상황이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당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국난이 어려울수록 우리 한국경제인협회, 옛날에 전경련이죠. 전경련의 사업 기본 취지가 1차의 파운더들은, 1차의 창업자들은 사업 보국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회사의 그 유시가 뭐랄까, 회사의 그 슬로건이. 그렇듯이 그 사람들은 그 나라 발전에, 나라의 안정과 경제 발전에 상당히 관심이 막
많았습니다. 현대 와서는 그것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은 나라가 국난 어려운 상황, 국난 시마다 경제가 제 역할을 꿋꿋하게 해주면은 사회는 안정되고 또 건실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정치계가 어려울수록 정치권이 어려울수록 경제가 힘을 합해서 경제의 힘을 합해 경제단체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경제단체가 용기를 갖고 이런 일을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런 힘을 공유를 해서 경제단체를 뒷받침하고 나라의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느냐 상황이 그렇게 미끌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더 노력하고 용기를 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 뭐 두 분 얘기가 다 거의 일치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제계가 정부 눈치 보기보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가 살기 위해서도 서로 뭉쳐서 뭔가 그러니까 AI에도 대비하고 또 트럼프에도 대비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는 경제 대기업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이 뭉쳐서 안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사실 그런 운동본부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제단체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경제계가 아까 뭐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이제 뭐 사회와 경제와 사회가 균형 있게 가야 된다, 조화 있게 가야 된다, 그런 또 주제를 던지셨어요. 근데 지금의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정치적 불안정의 그 근본에는 아까 노 박사가 얘기하신 양극화라는 게 뭐 일자리 양극화도 있지만은 또 소득 수준의 양극화도 있고 그래갖고 이런 것이 물론 완전한 평등 사회는 없죠. 그거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서로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경제와 사회의 조화 또는 이를 위해서 과연 경제가 그동안 충분히 일을 해왔느냐, 그것도 반성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대체로 보면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투표를 사는 걸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써왔다 보면은 또 경제계에서는 그동안에 또 뭐 사회공헌운동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사회공헌운동은 뭘 이렇게 이 국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걸 했는지 그 사실 의문스러워요, 저도. 그래서 뭔가 저도 재벌들을 중심으로 또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요번에 어느 대기업가는 무슨 뭐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자기 종업원들한테 출산하는 사람한테 1억을 준다든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같이들 모여서 한번 하면 어떠냐. 이것도 경제단체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단체가 정말 이 경제가 사회가 불안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걸 너무 정치 쪽에만 바라보고 정부만 바라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정치계가 얼마나 이기적인 집단입니까? 거기에 믿어갖고 우리 미래 세대를 맡길 수는 없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여기 여야 싸움 하는 거 보고 이 사람들 갖고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먹고 살기 하는 거고 그러면 이 한국의 미래를 먹고 사는 건 역시 경제 문제 아니에요?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어떻게 나라가 앞으로 미래 이 균형 있는 사회가 되고 또 이 좋아하는 사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바탕은 경제니까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경제계가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이용한 이용한 박사께서는 초기에 전경련 할 때 사회공헌운동 사업에 제일 처음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내가 듣기는 옛날에 어떤 장관 하던 사람이 그때 그 자금 갖고
그냥 자유시장과 관련된 책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국민들한테 우리 저런 기업이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쓰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까지는 안 가 있다 이게.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떻게 박사께서는 어떻게 좀 더 주장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죠. 예.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경제인들이 그 사회적 활동이랄까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사회 참여 활동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그때 보면은 중소기업이 그 정책 기능, 연구 기능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기 활력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연구원도 지원해서 해줬고 중소기업 연수원도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지금은 뭐 건강보험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초창기엔 건강보험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경련이 제일 먼저 만든 건데 직장인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 가입을 하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시절에 무슨 그런 걸 하느냐 이렇게 할 때 경제단체가 주도해서 결국은 직장 의료보험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건강보험 의료보험이 된 초기 것을 만들어서 바로 이런 것들이 기업이 사회적 공헌이랄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뭐 각 공단들이 상당히 잘 돼 있고 또 지금 제조업 공단들이 많이 또 사라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조업들도 처음에 공단을 주도한 것이 전경련이 했었고 거기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중소기업의 가입 여성들이 많이 여공으로 참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일자리를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타가소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제단체에서는 기업의 현실에 있어서 기업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것을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 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행이랄까 함께 가는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함께 가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어지고 또 각 발전돼 가지고 경제계 사회 참여 활동을 넓히기 위해서 경제사회 개발원도 만들어서 그걸 좀 확산시키는 노력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우리 박사님들 말씀하셨지만은 AI 시대는 필수 불가피하게 양파 현상이 나타납니다. 빈부격차도 나타나고 소득격차도 늘어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질 텐데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나타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심화돼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경제계가 먼저 앞장서서 성장도 중시하지만은 사회 공동체와 함께 가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장보다는 발전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사회 발전을 좀 더 고려하는 그러니까 성장보다 고용을 좀 우선하는 최근에 같은 일자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까 AI가 될수록 자동화와 로봇화가 될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용 우선이 기업이 그 사회 발전 정책을 추구해야만이 결과적으로는 고용과 발전이 같이 이루어진 선순환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것을 경제단체가 선도해야 하고 기업들을 따라오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정책도 여기 맞춰야 돼야 되거든요. 경제도 보면은 기업을 규제하는 정책이 우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원 촉진 정책이 결국은 기업을 규제하는 정책 바뀐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러려면은 사실 규제를 혁파를 해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을 보면은 해외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왜? 여기서는 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노사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규제 때문에 이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혁파를 도하고 또 노조와 함께 같이 협력을 잘 해가지고 노사 관계를 균형된 운동장을 만들어야지 너무 편향된 운동장을 만들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일자리 만들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생각해서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또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물론이고 해외 기업들이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 혁파를 해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일조를 해야
여기에서 예와가 돈이 빠져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서 국내 공장을 많이 설립하고 함으로써 일자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점도 정책이 함께 따라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경제 문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경제계가 이걸 해결해야 되냐. 물론 이제 그 정치 안정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경제계의 역할을 이제 얘기한다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뿐 아니라 이제 이 경제계를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 이제 사회 불안, 사회 갈등 이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특히 정치적 갈등이 가장 크겠지만 그건 이제 마저 세 번째 다룰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계도 뭔가 사회의 구성원들이 경제계를 우러러보고 경제계 기업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보다는 기업들이 정말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또 애쓰지만은 사회를 위해서도 애를 쓰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그런 인식이 들게끔 사회 안정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완 박사하고 저거 이제 만든 아는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화면에 만들어 갖고 그렇지만 이제 노 박사께서도 어떤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사회적인 역할, 일자리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실제로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쉐어홀더보다는 스테이크홀더 위주의 자본주의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뭐 비단 최근이 아니라 최근 한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공헌 이런 것들을 어떤 기업의 목표로 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저는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식의 어떤 인식 개선과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저희 뭐 이 계엄령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맥을 못 추는데 그게 없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주가가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안 좋다는 얘기는 주가는 이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고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으면 주가가 안 좋은 건 당연한 건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보다 주식이 안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이제 지배구조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오너가 있는 기업들의 어떤 지배구조 문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불투명성 올해에 뭐 여러 가지 좀 사건들도 좀 있고 했는데 그런 사건들도 보면은 약간의 어떤 뭔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펴다가도 어떤 기업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뭐 기업에 어떤 위기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항상 그 대주주 위주의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이 나오고 그런 어떤 행동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동의를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뭐 정부가 밸류업 정책 이런 것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식의 어떤 그 불투명성, 지배구조의 어떤 불투명성 이런 부분들도 좀 투명하게 조금 더 개선하려는 이런 노력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쨌든 간에 기업의 어떤 대주주들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이 없으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인식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정치를 왜 이번에 이제 더 집어넣느냐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한국의 미래사회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럼 뭐 경제뿐 아니라 사회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투명한 그런 어떤 그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길로 가도록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 개혁이 필요하냐. 그래서 아까 이완 박사께서 이제 발제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우리 그 유튜브에서 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논의를 하고 이거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또 다만 일반 지식인으로서 뭔가 사회에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끝나겠습니다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 문제가 이렇게 불안정한 거는
그 저도 뭐 이제 나이 올해 이제 75세입니다만 그 어렸을 때 생각보다 어렸을 때 내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보면은 그게 뭐 자유당 시장부터 맨날 정치인들 싸워. 이 정치인들 싸우는 거는 지금 결국 그 정치를 하면 권력과 돈을 다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 풍토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이익을 얻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투자 수익이 뭐냐, 이 무한정인 것이 이게 정치예요. 정치의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치 권력을 아까 저 이영환 박사께서 특권을 없애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여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여기 국회의원들은 월급만 받고 일해라. 응? 그리고 나머지 특권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한번 저 정치해봐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돈 들어가는 거는 공동의 돈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서 그런 이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든지 다음 선거에는 또는 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든지 국민들이 약속해라. 투표권자들한테. 그거 안 하겠으면 이제 안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 아까 특권 내려놓는 거에서. 그리고 선거제도라는 건 사실 민주주의 기반이 선거제도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는 뭐예요? 주권자가 리더를 선택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데 그게 투표로 해서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해서 그걸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도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지금 그런 건데 저 선거에 대해서 지금 뭐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주요 근거로서 부정선거를 얘기할 정도고 뭐 각종 유튜브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뭐 카르텔이 있다 이러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현재 이미 선거 거기에도 이미 많은 것이 있고 지금 여야가 다 그래. 야당에서 지금 주요 인사들이 부정선거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잖아요. 그 자기 이해관계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이것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민주주의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 국제 선거기구 뭐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y라는 것이 한국에 돈을 대서 한국의 그 해외 원조 기금을 갖고 아마 운영이 되나 봐요. 인천에 본부가 있고 이런 데서 벌써 그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오히려 그 해외에서 많이 악용하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지식의 문제이니까 저 전자식 저게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 그 기술자들만 알고 그냥 거기다 조금만 손질하면은 이게 문제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럼 그게 현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이 전면적 조사에서 그런 문제 의혹이 사라지도록 이렇게 그렇다고 문명의 이기를 버릴 수는 없고 완전 수개표로 가기는 어렵고 그걸 어떻게 양립을 시키는가 그런 두 번째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쪽에 또 법원에서 올릴 수도 있고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지면 또 이 국회의 또 권한을 또 늘리는 그 법이 만들어요. 근데 그게 잘 조화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권한을 잡으면 그 권한을 최대로 활용하려는 그런 나쁜 풍토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지금.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상권 분립을 정확하게 하고 정치 안정, 사회 안정하기 위해서 그런 세 가지 문제를 제기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시간상 간단히 각자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예. 세 가지를 얘기했죠. 지금 하나는 그 특권 내려놓는 거, 선거의 투명화, 민주를 그리고 하나는 상권의 균형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요거 얘기입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축소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저희 나라 국회의원 저희도 옛날에 취재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특권이 좀 많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특히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다 특권이. 그리고 이 공식적인 특권 외에 우리는 이제 비공식적인 특권 아까 박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익률이 무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경제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어떤 공식적이고 공개된 이런 내용보다도 이렇게 비공개된 이런 식의 어떤 특권 그리고 어떤 잠재되어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저는 투명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제도를 투명하게 개혁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 선거제도 문제가 지금 시점에서 이제 선거제도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계엄 행위라든가 뭐 불법 계엄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그거에 어떤 그거를 갖다 뒤집을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실과 의견을 정확하게 구분을 한다고 봤을 때 계엄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든 국민이 다 지켜본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거의 동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 대통령의 동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하나의 의견이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정부기관에서도 그런 거랑 좀 다르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를 부각하는 거는 조금 이 논의의 본말을 좀 전도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권한, 삼권 분립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거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어떤 입법 독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과거에 뭐 저희 경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경험칙상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국회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이 더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권력을 조금 이렇게 대통령한테 독점된 권력을 조금 이렇게 완화 내지는 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제도적으로는 입법부의 권력이 많지는 않은데 뭐 어떤 뭐 특정당이 이렇게 과도하게 장악을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저는 정치권이 먼저 개혁이 돼야 될 것은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많은 그 시중에 떠도는 이런 그 불필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거짓과 허위, 선동과 같은 사실 얘기들도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면책특권이 지나치게 허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특권은 자기 발언이 거짓과 허위, 선동성 있는 면책특권은 허용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원래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발언을 좀 스스럼없이 얘기해가지고 국민 민복에 기여하자고 하는 것인데 오늘 나와서는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자기 정당, 자기 차후의 당첨, 자기 인기 이런 쪽에서 소위 뭐 이익 정치화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면책특권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정당 또한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포퓰리즘 정치라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지키지 못한 선거 공약을 많이 남발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방지 못하면 포퓰리즘은 끊임없이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해관계에 예민하기 때문에 뭘 준다 하면은 그것이 올바르든 옳지 않든 간에 거기에 우선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포퓰리즘 방지를 사전 공약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사전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점검받도록 하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말이 정말 빌공짜 공약이 돼버리는 이런 거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필요 이상 기대감을 갖게 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을 없애버리는 그런 뭐 저희들 한번 만들어 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부정선거는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고 옛날에도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명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걸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가 헌법기관이라 가지고 자기가 버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이 원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것을 좀 공개하고
떳떳하게 자기 주장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난 헌법기관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지금이라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미래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서 모범국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부터 투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자기 솔직함을 드러내는 제도로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상권 분립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국회의 다수당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행포를 벌이고 독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 여야가 이렇게 대립적 갈등을 끝까지 간 경우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온 바에 의하면 그렇게 국회에서 난장판 피고 썰어 싸고 핏대 올리고 그러더라도 끝나면 다 회하고 손잡고 그리고 뭔가 디위엔 막후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다시 뭐 법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협의된 공약, 협의된 법률안이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뭐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악마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의 정치가 소멸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회부터 다시 정상을 잡아야 되고 물론 대통령 권력이 크면은 국회 권력도 클 수밖에 없는 일종의 기량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서로가 경주하는 이런 제도는 없애버려야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 분단입니다. 분단 상황에서 급변 사태 이런 거 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대통령제가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현재 주어진 조건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을 전제해 놓고 가장 합리적이고 상권 분리 형태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공화주의로 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요. 이게 좀 결론 내기도 어렵고 또 금방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해서 금방 실천될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 이런 의견들이 경제계와 정치계에 전달이 돼서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노영호 박사께서 좀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하는 매스컴에서 전달하는 그래서 물론 이제 현재 문제가 아니라 장기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 그거는 당연히 언론에서 해줘야 됩니다. 언론도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관계하지만 또 사실 뒤에 많은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말하기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만은 언론에서 지켜줘야 되고 우리 지식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거니까 그런 사회가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저기 추우 때 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발제도 해주시고 또 토론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